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원래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었는데 이게 심화가 되면은 환율도 찔 것이고 금리도 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유가랑 달러는 반비례죠. 왜 반비례예요? 페트로 달러라는 거 자체가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게 과거에는 근본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근본이제는 지키기 쉽지 않죠. 왜냐면은 기축통화는 돈을 풀어야 되는데 금에 맞춰서 돈을 하면은 그 화폐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달러를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 대신에 세계를 지배하는 석유로 바꾼 거죠. 그래서 페트로 달러는 석유를 달러로 거래하게 만들면서 그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한 거고, 그렇다는 것은 유가는 달러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유가가 오른다는 건 무슨 소리겠어요? 기름값 대비로 사실상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래는 반비례가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급등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고 기름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달러랑 유가가 비례를 하게 됩니다. 왜냐? 급등하는 이유는 공급이 갑자기 줄어서입니다. 급락하는 경우는 수요가 갑자기 줄어서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공급적인 부분이죠. 공급이 갑자기 줄어요? 그러면은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구해야 되는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달러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금리 인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사실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더 했어야 돼요. 금리 인상을 하다 말았으니까 그런 거고, 또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동안에 시중금리를 억지로 눌러서 내렸으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리스크가 하나 나왔죠. 미국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이란 젠장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개그를 자꾸 치려고 그래. 재능은 없는데 욕심은 있어요. 세계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는데, 요게 결의안 가결되기 전부터 거기가 봉쇄되면은 유가가 최대 130달러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죠. 그래서 실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보면은 석유 수송 중에서 20% 정도가 지나는 해협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그러면 5분의 1 정도죠. 이것에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가 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이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한 상황이 되는 거죠.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공격 안 했더라도 다른 방향에서도 봉쇄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예 미국이 개입을 했다라는 것은 발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미국의 개입에 대한 여론을 안 좋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저기 개입하는 것도 이권 때문인 거고, 사실 지금 미국이 원래는 그 석유 패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이 자꾸 끼어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저기 개입해가지고 확실히 잡겠다, 이런 느낌인 건데, 실질적으로 확산시켰기 때문에 유가는 계속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100달러 넘으면 1450원 갈 수도 있고, 90달러 오르면 1460원 갈 수도 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전망이 악화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가요? 물론 남의 나라 전쟁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게 어떻게 따지면은 너는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금리를 내릴 수 있던 요인이 뭐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제2의 플라자 합의다, 이런 식으로 여론 만들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달러 스와핑이나 외환 보유고로 달러를 푼 것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빨리 낮춰야 빨리 금리를 내릴 수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1차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준다. 2차적으로 기업들한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자꾸 강달러 되면 수출 잘 돼서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지금 전보다 환율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달러 매도는 5월 기준으로 5월까지 하고 멈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약달러 됐는데 무역 수지가 심상치가 않죠. 중요한 건요, 우리나라는 가격으로 승부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중국 같은 경우에 환율이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주겠지만, 근데 중국이랑 우리나라 환율은 커플링 된단 말이에요. 위안화 가치가 달러 대비로 떨어지면 원화 가치도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중국이랑 가격 경쟁에서 승부할 수 있어요? 중국이 지금 얼마나 덤핑해서 팔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불황형 흑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는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금리를 올리다 만 거고, 또 엄밀하게 따지면 이창용 총재도요,
금통위 위원들도요, 금리 오르는 게 의미 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가서 보시면, 자,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를 보면요, 다 보진 말고 가계부채랑 주담대 요거 두 개만 뽑아가지고 봅시다. 자, 여기 차트를 보면 보시겠지만, 자, 2022년 12월 기준으로 금리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주담대 같은 경우는 10월 기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기준금리 언제까지 올랐어요? 10월, 11월, 23년 1월까지 올랐죠. 근데 기준금리 올리면 뭐예요? 10월일 때 기준금리 3.0이었고, 그 다음에 1월일 때 3.5까지 올랐는데, 아무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뭐예요? 정부에서 시중금리를 눌러버리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 올리다 만 거죠, 사실. 올려봤자 의미 없으니까. 오히려 괜히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심리만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리 올릴 때 안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OECD 평균보다 특히 의식주 물가가 높은 나라가 된 거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주거비는 저평가된 건 알고 계시죠? 저런 기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서울의 PIR이 10대예요. 실질적으로 2021년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요, 이때 버블보다 더 높았거든요. 그때보다 지금 9에서 10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20 가까이 갔다가 벌써 10대까지 떨어졌어요. 집값이 반토막 났어요? 아니면 소득이 2배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다는 거고. 왜 물가가 높겠어요? 금리 올려야 될 때 안 올리니까 저렇게 영향이 된 거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환율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물론 자체 생산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고 경제 무너진다고 관치금융으로 눌러서 부양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예전부터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관치금융을 한 적이 2번이 있다. 첫 번째가 22년 11월쯤이었고 두 번째가 24년 9월쯤이다. 근데 언론에선 24년 9월만 관치금융해가지고 관치금융에서 대출 안 빌려준다 이 이야기 하는데요. 24년 9월에 한 거는 22년 11월에 했던 관치금융 여파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고령화가 심한 나라는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소비가 활성화된다고 그러죠. 고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는 금리 인하가 소비를 억제한다. 왜? 100만 원씩 모아요? 한 30년 모아요. 한 이자 3% 정도로 하면은 30년 모으면 한 7억 정도 모으나? 이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계산했었는데. 근데 금리를 여기서 한 2% 정도 낮춘다 라고 하면은 복리로 따졌을 때 150만 원씩 모아야 돼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돈 모으기 쉽지 않으니까 소비가 더욱 억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자, 이미 등골 휘는데 2배를 더 내야 된다. 뭐를? 복지 지출을. 즉 부양비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부양하는 부양신 짓거리 해가지고 부양비가 잔뜩 올라간 거다. 애를 안 낳는데 어떻게 부양비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유소년 부양비가 노년 부양비보다 높았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거의 비슷해지더니 한 2010년대 한 중반쯤부터 노년 부양비가 비중이 더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에서 금리 내리니까 어땠어요? 코로나 때 금리 내리니까 소비가 엄청 살아나던가요? 노후 대비한다고 자산 투자하느라고 바빴죠. 자, 2022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까지 안 좋지 않았습니다. 집값만 무너지고 있을 뿐이지. 2023년부터 다시 정책 대출로 부양하기 시작하니까 경제도 확 나빠졌죠. 그러니까 금리 올려야 될 시기에 계속 내리라고 압박을 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나온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1,400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고, 그러면은 환율 문제도 있고 물가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리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 경기는 국제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니까. 윤석열 정부 때 유전은 발견됐다고 하지만 기름은 안 나죠. 장기화되면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고, 현재 부동산 문제 때문에 금리 못 내린다고 하는 데다가 환율 문제 또 생기고 또 추경 문제도 있죠. 여기에 국제 유가까지 더해지면은 대출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냥 미국에서 일 안 때렸다, 외국 일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라서요, 지금 안 그래도 제가 환율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그랬어요. 최근에 제2의 플라자비라는 심리 여파로 좀 원화 가격이 가행되게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 이런 상황인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 여파를 더 맞는 상황에서 어차피 금리 한번 내렸고 미국에서는 또 금리 안 내리고 버티잖아요. 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따져보시면요. 환율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트리거가 하나 터졌고 그 트리거로 인해서 환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금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